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서강자 내용 중에 이 관련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거 그거 설명하려다가 지금 지도가 제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했거든요. 오늘 준비를 했어요. 자, 아까 이제 옆에 보면 제가 이거 화면을 이렇게 붙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붙여봤거든요. 좀 약간 크게 좀 볼까요? 예. 이게 하던데. 예. 이렇게 보죠, 뭐 이렇게. 예. 자, 여기 보면 이 갈레온 모역이 있는데 이 갈레온 모역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 지역의 이제 나 대서양 연안을 이제 그 무역할 때 여러 척의 그 종류의 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척의 배가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친숙한 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갤린선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지중해 선에서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정통적으로 사용했던 배예요. 밑에 이제 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돛대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 초창기 때 그 지리산에 발견돼 있었던 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카라반설이에요. 그래서 카라반설 같은 경우에는 3-4개 정도의 돛대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삼각형 돛대가 보이죠? 이거 다우라는 그 이슬람 배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랍의 배에.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오늘 인제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쭉 들어가면 갤리언선이 있어요. 갤리언선. 예. 그래서 이 갤리언선 라고 인제 하는데 요 배는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배와 달리 크죠. 예. 일단 되게 커요. 그리고 돛대도 상당히 크고 예. 큰 돛대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대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2칸이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앞에 카라반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1 단만 이렇게 대표를 놓을 수 있는 포신도 있죠. 근데 여기는 상층, 하층 갑판등 해 갖고 2 단을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이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적이라든지 다른 그 적군의 전선이 발견되면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선은 이제 갤리언선이에요. 이 갤리언선은 이게 무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군에서 쓰이고 상선도 그 당시엔 다 무장돼 있어요. 왜냐면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그 곳에서는 이 갤리언을 가지고 무역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걸 아까 제가 얘기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해요. 갤리언 또는 갈레온 그러니까 갈레온이나 갤리언이라는 배를 이용해 갖고 한 무역이다 해 가지고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데 갈레온 무역은 자 왜 시작했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죠. 여기 원래 인제 요쪽이 그 멕시코 요쪽부터 해서 중남미 지역이 상당수 어떤 땅이죠? 스페인령이죠. 음. 브라질 지역고 네 스페인령인데 이 스페인이 여기에서 인제 멕시코의 은강이나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던 포토시 쪽의 은강을 이용해 갖고 은을 인제 캐어서 요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대서양을 건너서. 근데 문제는 카리브해안 쪽이 많은 식민지들이 뭐가 있냐면 영국 식민지가 많아요. 음 요쪽이. 그러다 보니 요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걸리거든. 예.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적들에게 "요 선을 터라."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에서 이제 그 멕시코에서 저쪽 남미 지역에서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 스페인의 갈리온선을 터라는 어떤 허가증을 줘요. 이걸 산악선이라는데 자 이 산악선을 이제 허가를 받은 해적들이 여길 계속 공격하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 가기가 좀 힘들어. 대서양 건너 갖고 금강은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그 멕시코 일대에 있었던 그 뭐냐면 귀족들 그 귀족이라고 하냐 하여튼 거기에 살고 있었던 스페인 사람들은 요쪽으로 가기 힘드니까 '태평양을 오히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갈레온 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쭉 건너서 요 로스섬이 있죠. 마닐라에 있는 이 로스섬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인제 중국에서 온 여러 가지 물자들 비단, 도자기 뭐 이런 것들과 교환을 해요, 은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요쪽에서 뭐냐 파는 거죠.
또 일부는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레온선을 가지고 하는 무역을 뭐는 갈레온 무역이다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설명했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포토시 은강이나 멕시코의 은강이나 그다음에 여기 이아미 은강, 일본의 은강들이 있는 이제 은들이 다 어디로 인제 가냐면 필리핀에 모여 가지고 마닐라에 모여 가지고 요쪽 그 중국의 명나라의 강조나 이런 곳에 가서 님보나 이런 데 가서 뭐죠? 일종의 은이 직결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명이나 청나라 때 은이 직결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이나 청나라는 일족병법이나 지정은지 같이 은경제 은경제가 보급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은의 가격이 금의 가격보다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높게 가치를 매겼어요. 예. 그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 명나라에 또 중국에 이런 관련부를 통해서 이런 멕시코산 은이나 그다음에 요쪽 볼리비아 요쪽 부근에 이제 은들이 다 직결돼 가지고 요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관련 무역이 항상 좋냐?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은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요쪽에 있는 멕시코나 이런 남미 지역에 그런 스페인 입장을 볼 때는 지배층 입장을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예. 하여튼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6 세기 후반에 이 아메리카와 아시아 간의 교육도 크게 늘어났다. 1570년 그때 멕시코 상인들은 막단 이득을 발생하는 아카풀코와 마닐라 오가는 무역로를 개척했는데 1 년에 한 차례 떠나는 마닐라 갤리언선, 갤리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레온이라고 또 해요. 자, 이 배를 이용한 항해는 중국에서 매우 수요가 컸던 멕시코 운을 가지고 간 비단, 도자기, 향신료 등을 싣고 들어왔다. 자, 한 외국인 관찰자는 이 무역에 지배한 멕시코 상인들이 매년 투자한 그 두 배 이상 투자한 얘기에 2배 이상 벌어들였다고 추정을 했다. 자, 에스파냐 관리대는 이 무역의 기금 수입 고갈시키고 금과 은이 다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페루에 다량의 중국산 비단을 풀어놓자 에스파냐산 진문에 대한 수요가 감소시켰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비단의 수요가 너무나 크고 공급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단이 진군에 의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운송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무역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지리산의 발견 결과 이루어진 가격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냥 서기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읽는 김에 서강제 같이 읽는 김에 같이 읽을게요. 이 가격혁명은 어 그 당시 멕시코라든지 뭐 남미 지역에서 금과 은이 많이 도입되면서 유럽 전반으로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은의 유입은 유럽의 은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원이었어요, 아시아 교역에서. 왜냐면 아시아에서 유럽이 줄 만한 게 없죠, 아시아에게. 근데 대부분 아시아에서 가지고 오잖아. 뭐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향신료라든지. 그러면 맨날 무역 적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무역 적자를 그 당시 남미나 멕시코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으로 메꾸는 거야. 예. 자,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6 세기에서 17 세기 때 라틴 아메리카의 체결량은 적으면 연 5만에서 6만 킬로그램, 많을 때는 연 28만 킬로그램에 달하였다. 1500 년부터 1600 년 사이에 에스파냐는 아메리카로부터 금 약 2만 킬로그램과 은 약 1600만 킬로그램을 유럽에 들어왔다. 자, 이 엄청난 양의 기금속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에서 더욱 활성화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는 줄 게 없는데 유럽은 받아갈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까 은이라든지 금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거야, 적자를요. 자, 이것은 오리엔테도 나오죠. 오리엔테는 역교론에서 나오죠. 자,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짜여질 때 이것이 원활하게 만들어 준 것이 기금속화 화폐였는데 이 역할을 아메리카 은이 충실히 수행해 줬던 것이다. 요컨대 아메리카 기금속의 홍수는 근대적 세계 경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줬으며 한 역사가의 말대로 세계 돌면서 세계를 돌면서 세계를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계를 돈다는 건 뭐야? 세계를 마젤론 같이 이렇게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뭐냐면 은과 금도 같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남미나 멕시코의 은과 금이 세계를 돌면서 경제를 도는 하나의 축으로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게 안드레 군드 프랑크가 있거든요. 니 오리엔트. 예. 요 책과 저자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역교론에 나왔어요. 역교론에서. 그래서 그 당시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트 비판적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자주 이제 언급되는데 제가 역교론 시간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역교론 관련된 강의 한번 보세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프리카 인구가 많이 뭐냐면 그 노예로 팔려나갔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 노예로 팔려나가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인디언들이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잖아요. 천연두나 홍역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망 그 원주민은 노동력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 아프리카인들을 데리고 와갖고 뭐냐면 노동력을 이용했죠. 예.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많은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건너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많이 또 죽게 되죠. 비인간적인 취급도 받고. 음.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기출문에 나왔고 또 근대 노예제 관련돼서 이제 나올 때 근대 노예제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색을 통해 차별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게 이제 예전에 요와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노예가 처음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피부색이 아니었어요. 얘네들. 경제적 목적 때문에 데리고 온 거죠. 경제 노예가. 이건 뭐 정근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좀 약간 그 정당화시키려니까 뭐를 이제 정당화시키려면 피부색이 때문인 거죠. 피부색의 차이를 가지고 얘네들이 검둥이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차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둬서 차별화시키고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얘네들 노예를 만드는 걸 정당화시켰죠.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부분이.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 지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한두 세기 동안 가장 나타난 충격적인 형성 가운데 하나가 인디오 인구의 급속한 감소였죠. 예. 그래서 왜 감소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원주민에 대한 에스파냐 학살과 학대도 주요 원인이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명령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들불처럼 확산된 천연두 홍역 같은 유독의 질병이에요. 예. 이 천연두와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는 구대륙에서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이미 명령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 겪게 되니까 그 원주민들은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야. 전체 인구가 90% 넘게 죽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총균세는 한 총균세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의 원주민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에 병이 들면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인디언 인구의 이런 급속한 감소는 결국 플랜테이션과 강산의 이날 새로운 노동력의 필요성과 함께 1000만에서 1500만가량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끌려오는 근대사의 최대 비극이 비극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같은 그 이산 형성들이 일어났고 아프리카인들이 오면서 이제 오는 도중에 많은 이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지 영양실조해 갖고 이렇게 굶어 죽고 바다에 버려지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인과 그다음에 유럽과 그다음에 아메리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죠? 상강무역이라고 해요. 음. 요게 기본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기출문제에.
근데 이제 예전에 예문에 IT 독립할 때 한번 언급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주 좀 약간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강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상강무역 관련된 내용이 서계나 뭐 이런 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교과서에는 좀 있는데. 그래 갖고 제가 이 심화 교재를 인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때 인제 아프리카 그다음 남미 그다음에 이렇게 유럽을 연결시켜 주는 무역이 상강무역인데,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상강무역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는 그러니까 상강무역을 초창기 스페인이 하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보면요. 자, 영국은 면표나 무기를 아프리카에 갖다 줘. 예. 그럼 아프리카 추장들이 그걸 받고 옆에 있는 부족들 쳐요. 예. 쳐 가지고 얘네들 노예로 삼아. 그러면 얘네들 인제 영국 상인들이나 뭐 그 노예 상인들에 넘겨주면, 이 영국 상인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쭉 가서 그 당시 인제 그 중남부 지역에 북미 식민지나 중남부 지역에 노예를 공급해요, 노예를. 그래서 이런 노예를 가지고 그다음에 농장주는 플랜테이션 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인제 담배나 넘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무역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상강무역이라고 해요. 상강무역. 예. 그래서 요 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상강무역의 이제 결과를 볼게요. 자, 일부 아프리카 제국들은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 인제 이 아프리카 내지까지 유럽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해안에 있는 부족이나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기를 주거든. 그리고 무기를 잡아오면 또 돈도 주고 그래서 이득을 보지만, 대부분 그 내륙이나 뭐 하여튼 다른 아프리카 그 부족이나 국가들은 큰 손해를 보죠.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가 많이 감소된다. 노예도 많이 팔려 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여자와 남자 중에 어느 게 잘 많이 잡히겠어요? 예. 남자 노비들, 남자 노예들 많이 잡아가죠. 왜냐하면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아져요. 성비 불균형.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게 되고, 아프리카인들이 대규모 이산, 디아스포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런 남미나 북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16 세기, 19 세기 때 노예 무역 관련된 내용 있죠. 초창기 때 스페인이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인제 넘어갔는데, 이 노예 무역은 19 세기 초중반까지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는 인제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제 유럽에서 각국이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예제가 인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예제 자체를 인제 금지시키거든요. 물론 밀무역을 통해서 뭐 몰래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합법적으로 인제 못하게 돼요. 불법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법화 됨으로써 이 노예 무역을 했다가 걸리면 인제 뭐냐면 처벌받고 하니까 이제 쪼금씩 없어지게 돼요. 예, 이런 거는. 자, 근데 그전까지는 19 세기 전반 초반 이전까지는 노예 무역이 행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 서계를 인제 보죠. 서계. 서계를 인제 볼 게 인제 뭐냐면 지리산의 발견의 결과를 볼게요. 대개 이제 지리산의 발견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지리산의 발견 결과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지리산의 배경과 목적은 뭐 시간 관계상 못 보시는 분도 이 결과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이게 기출이 많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자, 지리산의 발견 결과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불려일으키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운 문물의 전래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여러 문물들이 건너와. 그것도 아주 값싸게. 예전에는 비싼 가격에 인제 들어왔는데 뭐 차라든지 향신료 이런 것도 아주 가격이 다운이 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인제 그냥 평민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물건들을 쓰게 되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과 은이 많이 유입되어 오죠.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근거지 은이 유입되면서 뭘 일으켰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업혁명이나 뭐 가격혁명 이런 것들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산업혁명 결과 사업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고 산업자본가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중세 말기 때부터 조금 등장했는데 이거는 유통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집단들이야. 이런 집단들은 이제 지리산업 발견 이후 인제 더 성장을 해서 확고하게 이제 자본주의를 주도하게 되죠. 그다음 가격혁명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 이렇게 해 갖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예전엔 유럽이 경제적 중심이 지중해였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인제 바뀌어. 예. 자 그래서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는 이건 좀 역사적 의미인데 예전에는 문화권들이 따로따로 지냈어요. 근데 이제 지리산업 발견 이후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형성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라고 하는 지구사 이런 것들이 성립되죠.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된다. 그러면 여기인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 서양 중심이죠. 예 서양 중심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된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 전략 금은이 들어와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을 일으키고 지중해에서 대서양 연화도 무역의 중심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또 서양 중심의 진정 의미의 세계사. 자 요 네 가지를 큰 특징을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강독을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이제 변화가 인제 뭐냐면 동방물산이나 뭐 아프리카 신대륙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에서 인제 뭐냐면 많이 문자가 들어오게 되죠. 예. 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종래 지중해 무역으로 유 유럽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동방물산이 대량으로 값싸게 들어와요. 예전에 가격이 비쌌는데 직불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물이 소개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것은 후추도 있고요. 후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상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면직물이 있어. 면직물. 면직물. 면직물과 다가 있는데 이 면직물은 원래는 인도에서 건너온 거예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면직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인도에서 수입해 두었다가 영국에 자체 생산을 하게 산업혁명. 거꾸로 영국은 인도에 인제 수출하게 되죠. 인도는 대신에 모카를 인제 수출하게 되고. 자 그리고 차가 들어오죠, 차. 차는 중국에서 들어오죠. 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나중에 인제 평민들도 일반 보통 사람들도 차를 즐겨 먹게 돼요. 차 마시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됐다. 음. 자 그다음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아프리카나 신대륙에서 예전에 동방물산도 들어왔고 기억을 이 아프리카와 신대륙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금과 상아가 중요시했으나 점차 흑상아가 들어와. 흑상아는 뭘까요 이거는? 예 이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흑인 노예가 가장 값진 상품이었다. 그래서 이 흑인 노예는 초기에는 신대륙의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그리고 후에는 북미에서 그 수요가 커졌으며 에스파냐 왕실이 발급한 흑인 노예 공급권이 막대한 이득이 되었다. 자, 요 흑인 노예 공급권을 뭐라고 하냐면 아시멘토라고 해요. 여기 적혀 있죠. 이 아시멘토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페인이. 예. 근데 이제 이게 1713 년에 위트레트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위트레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위트레트 조약에서 에스파냐에게 그 노예 무역 독점권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 갖고 그 대가로 뭐 "얼마나 주겠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남미 지역이나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에 이렇게 뭐냐면
아시엔토를 얻어 가지고 그 노예무역을 독점하게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영국 정부가 직접 노예무역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독점권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그 남해 회사라는 곳에 넘겨요. 그럼 남해에다가 이제 노예무역 독점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회사의 주식이 뛰겠죠. 예. 그래서 일종의 투기 열풍이 일어난 거야. 원래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투기가 되면서 막 뭐냐면 거품이 퍼지면서 나중에 이 거품이 꺼지게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남해 포말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 남해 포말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서총에는 있는데 서계는 없더라고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도 그 뭐냐면 자유주의 무역 때문에 이제 점점 영국 내에서 이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 노예 무역에 대해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18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그냥 에스파냐에게 다시 넘기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 흑인 노예 공급권 아시엔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인제 신대륙에서 또 건너오는 게 있죠, 신대륙에서. 자, 신대륙에서 우리가 이제 구대에 없었던 그 사탕수수 있죠? 사탕수수를 말려 가지고 즙만 만들어 갖고 만든 사탕이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담배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식생활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예전에 말했지만 옥수수나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은 구황작물이죠. 특히 이 감자가 큰 역할을 해요, 감자가. 그래서 이 감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먹여 살렸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근데 처음에 감자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뿌리에 자라는 거잖아요, 감자는. 근데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가위나 이런 것들은 잎에 자라지 나무 잎에 나무나 나뭇가지에 자라는 건데 뿌리에 자라는 건 좀 이상하다. 이거 악마의 음식이다. 또 감자가 또 못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나중에 먹고 나니까 좀 괜찮거든. 그래 갖고 이제 먹기 시작한 거야, 감자가.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가격 혁명이죠. 예. 가격 혁명. 그래서 막대한 양과 금이 들어오니까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6세기 초를 기준으로 약 1세기 동안 물가가 두세 배나 뛰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격 혁명이라는데 당연한 거죠. 그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그만큼 적잖아요. 예.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적단 말이야. 공급이. 예. 제가 잘못했네. 예. 공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을 메꾸기 위해서는 종전의 길드 체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길드 밖에 있는 농촌수공업에서 여기는 직인들이 많이 몰려서 있죠. 그리고 대규모 생산을 하게 돼. 그래서 길드 체제 무시하고 그러면서 길드가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하게 돼요. 이 길드 체제가 몰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제 가격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계층이 이익을 받고 어떤 계층이 손해를 받는가.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뭐 경제하고 관련된 건데 일단 고정된 그 지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지주와 임금 노동자는 타격을 받죠. 예. 얘네들은 뭐 지대라든지 임금 노동자들은 항상 임금이 고정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에 반해 상인과 생산업자들, 신흥 자본가들은 유리하게 작용돼요. 그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상인이나 이제 신흥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나 사업할 때 자기 돈 가지고 안 하죠. 되게 남의 돈을 빌려오잖아. 근데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명목 이자가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자도 인제 어떻게 돼요? 예. 실제 이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득을 보는 거예요. 개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빌려도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자율도 실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득을 봤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격혁명에서 통해서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상업혁명과 관련된 거죠. 상업혁명. 유도의 상인들은 제조업자들 위해 강대한 새로운 시장에 출현을 했다. 자, 이걸 상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상업혁명의 결과 상업 자본가들이 등장했죠. 그 상업 자본들은 북미에서 유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 가격이 좀 싼 거를 요쪽에 비싸게 갖다 팔면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산업 자본가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나 이런 북미란다 신대륙이죠. 예. 신대륙을 다 그 남미까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럽이나 신대륙 또는 여러 식민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개인 돈 가지고 안 돼. 뭐 배를 만들거나 배가 파손됐거나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손을 뭐냐면 자금을 모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회사가 형성되냐면 주식회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주식을 자기가 투자한 만큼 어 주식을 가진 만큼 그 나중에 이 신대륙이나 뭐 인도나 그런 데서 가지고 온 이익을 나눠 갖는 거야. 예. 그런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발달되죠.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있어요. 암스테르담. 네. 여기를 중심으로 발달됐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런던으로 바뀌게 되고 요런 것들 기법 만든 건 다 유대인들이 금융 기법이나 뭐 이런 금융 상품들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상업혁명.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그것의 끊임없는 확대는 유럽인들 상인과 제조업자의 전례 없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했고 근대 유럽 경제의 비합적인 발전을 시키게 되었다. 새로운 부와 자본이 축적되고 그러니까 유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신대륙이나 인도나 중국의 물자를 싸게 사들여서 좀 약간 비싸게 마진해서 이렇게 얻으면서 유통을 통해서 마진을 이익을 챙긴 거죠. 자, 그 새로운 근대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이렇게 등장했다. 주식에서는 아까처럼 말처럼 신대륙 가려면 배가 필요한데 큰 배나 리스크를 부담하기 위해서 그 배 그 리스크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화시키고 다른 데는 분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주식회사죠.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모여 갖고 리스크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익도 얻는 분배하는 그런 이제 주식회사가 나타나고 금융은 보다 합리적인 체제도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물, 옵션, 보험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야. 예. 자, 그리고 그리하여 동쪽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인 발전하게 되고 시민 계급이 무럭무럭 자라게 됐다. 요때 등장한 시민 계급은 그 상업자본가들이다. 16세기에서 18세기 때 주도권을 장악했던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일부 역사가는 16세기 이후에 이러한 산업의 큰 변화를 경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럽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뭐라고 한다? 상업혁명이라 한다. 예. 상업혁명이 한다. 산업혁명이 아니라 음, 상업혁명이에요. 예.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요때에 등장한 자본가들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산업자본가라고 하죠. 산업자본가는 상업자본과 달리 유통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얘네들과 대립을 하게 되죠. 예.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르죠. 상업자본가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특허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는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그런 거 특허 회사들이죠. 근데 상업자본가들은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생 자본가들이잖아요. 그 정경 유착을 반대하고 무조건 시장에 갖다 맡겨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마인드라든지 성장 배경이 다 다른 자본가들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제2상의 발견 이후에
그 주도권이 바뀌었다고 했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자, 한번 읽어보면 지리산의 발견 후에 얼마 안 돼서 이탈리아 도시와 그들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던 남부 독일의 도시 그리고 북부 독일의 한자 도시들이 쇠퇴하고 그 경제와 번영의 중심을 대서양 연안로 즉 포르투갈, 리스본, 에스파냐, 세비야로 이동했고 그러나 포르투갈, 에스파냐 경제적 우월과 번영도 얼마 안 가서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도전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처음에는 그걸 주도를 했죠. 그 남미나 이런 지역에 무역을 주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곧바로 도전을 받게 돼. 네덜란드부터 도전을 받게 돼. 그래 갖고 이제 얘네들이 16세기 때 16세기에서 한 17세기까지 이제 주도를 했다가 이제 초반까지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17세기 초반 중반 넘어가면 네덜란드가 이거 주도를 했다가 프랑스가 18세기 영국이 18세기 후반에 17세기 후반에 주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18세기 넘어가면 완전히 영국이 주도를 해버려. 예.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나중에 영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에스파냐가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남미 지역에 들어와서 부유해짐에도 불구하고 왜 금방 세약했냐? 세태 배경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에스파냐 세태 배경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에스파냐나 뭐 포르투갈이 자체적인 사업이 없어요. 자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아무리 남미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와도 그걸 그냥 왕실 사치품을 쓰는데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하는 쓰는데 쓰면서 그냥 외부 다 밖으로 나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큰 뭐냐면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 있죠. 영국이나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예. 자, 이건 뭐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건 뭐 세계사적 의미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지리산의 이제 발견은 세계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즉 이로 말미암아 종전까지 비교적 서로 고집하여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 발전의 길을 걸어왔던 국가와 지역의 인재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밀접한 역사적 연관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어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이 참다운 의미의 세계사가 계기가 됐다. 세계사 성립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세계사.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누구 중심이죠? 서구 중심이죠. 유럽 중심이죠. 예. 그래서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흐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의미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들을까요? 종교개혁. 자, 요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도 인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오죠. 뭐 예전에 뉴턴 사상이 좀 나왔죠. 그다음에 또 인제 칼뱅에 관련돼서는 역도는 좀 나왔고요. 예.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큰 흐름을 한번 보고 정리하면서 좀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인제 종교개혁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예, 신교들 인제 종교개혁 보면 첫 번째로는 이 검은색으로 써야 되겠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그 마르틴 루터가 인제 있는데 이건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면죄부 판매죠. 면죄부 또는 요즘에 면별부라고 또 하더라고요. 예. 자, 이걸 계기로 해 갖고 95개조 방방문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인제 갈라지죠. 예.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루터를 반대하는 세력들로 갈라져. 요쪽에 있는 것은 독일 제후들이고 다 물론 모든 제후들이 다 뭐 루터 편을 쓴 건 아니지만 상당수 제후들이 이렇게 썼죠. 세속주의 제후들이 이렇게 좀 썼어. 그리고 또 루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교황이나 아이고 잠깐만요. 표 펜이 잘 안 나오네. 이것도 1년 쓰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펜수를 바꿔야 되나? 이게 펜슬이 좀 펜이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여기에 또 쓰는 게 농민들도 루터를 지지하자 이렇게 어 했는데 자, 근데 요도 인제 하다가
농민들하고 또 제후하고 또 한번 붙죠. 농민 전쟁이 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회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지배자가 종교를 선택하도록 했다. 예. 루터나 아니면 카톨릭이냐. 예.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계는 있죠. 한계는 칼빈파는 인정받지 못했죠. 일단 그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계가 남았을 텐데,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 쭈필 그린이야. 예,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딩 그린이에요. 예. 이 사람은 스위스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혁은 잘 안 됐고 칼빈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정설을 주장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나타난 신교들이 각국에 등장하는데, 위그노, 고이센, 뭐 장로파, 청교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위그노는 프랑스, 고이센은 네덜란드, 그다음에 장로파는 스코틀랜드, 청교도는 저기 그 아일랜드, 아일랜드인다 저기 잉글랜드. 그래서 위그노와 관련된 전쟁이 위그노 전쟁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이센이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관련돼 있죠. 청교도는 청교도 혁명과 관련됐고, 그래서 위그너 전쟁하고 요거 네덜란드 독립전쟁, 우리는 이제 종교 전쟁이 나죠. 요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주 세속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종교가 있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헬리팔스 이혼 문제 때문에 영국의 종교 개혁이 있죠. 헬리팔스의 했던. 자, 그래서 이제 왕비 이혼 문제, 캐서디 이혼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작됐던 거고, 아주 세속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 국교회를 탄생을 하게 되죠. 오늘 성공에.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카톨릭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카톨릭 차원에서도 좀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카톨릭 개혁 운동. 신교도 입장에 볼 때는 이건 개혁 운동이 아니니까 개혁 운동이 아니죠. 반동 종교 개혁, 종교 개혁에 반한다는 뜻으로 한 건데, 여기 이제 내용 보면 트린트 공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뭐 개최하고 종교재판소를 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등등 금서 목록을 제정하고 등등을 이제 좀 하고, 요게 이제 주도했던 이제 단체가 예수회죠. 예수회. 요 예수회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요거 기초문이 나왔어. 룰라가 만든. 그래서 이제 예수회 활동이 있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 개혁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종교 전쟁과 연결돼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때부터 해서 17세기까지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위근호 전쟁이라든지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 다음에 30년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제 종교 전쟁들이죠. 자, 요거는 종교 전쟁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종교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다시 이제 그 서기로 돌아와서, 그럼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냐? 종교 개혁이. 여기는 이제 여기에 종교 개혁 배경은 그 전반적인 유럽에서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냐는 거야. 유럽 중에서도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죠. 그럼 독일에서 왜 먼저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장이 독일의 정세가
독일에서 일어난 이유, 먼저 일어난 이유. 예. 예, 여기는 전반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종교 개혁이라는 배경, 유럽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독일에서 왜 이렇게 일어났고 계기가 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한 가지 문제 아니에요. 정치적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네, 사상적인 문제, 교회의 어떤 분열, 건의, 추락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서 보죠. 아, 죄송합니다. 책 받침대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새롭게 좀 설치를 했어요. 예.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측면도 볼 수 있고요. 종교 개혁의 원인이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경제적인 측면도 볼 수 있고 크게 나눠서 그다음에 뭐 사상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거, 그다음에 교회나 교황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발전이 됐죠. 군주군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보편적이고 초국가적인 어떤 교권 지배가 붕괴되고 교황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각국의 또 국가 교회주의 추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보면 봉건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 조직체계였던 중세교회 사회경제 기반이 잠식되기 시작해요. 이 장원제 같이 장원제가 붕괴되면서 그리고 봉건귀족이 몰락되면서 이 봉건귀족도 이제 몰락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탐내고 로마에 유출된 돈을 횡령하려고 해.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단이라든지 사상적인 지금 신비주의, 원식 기독교 복귀 경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와 교회가 건이 추격돼서 근데 그 대표 교회 대분열, 바비론 뉴스나 성직자 교황의 타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종교 개혁의 배경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간독하면서 살펴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로 보면 정치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정치를 본다면 봉건적인 지방 분권제가 공항의 보편적이고 초국가적인 국권 지배 기반이었으나 이제 왕권을 중심한 성장하고 나아가게 갈수록 강대해진 집권적 통일 국가는 바로 이 기반을 무너뜨리고 왕권은 교황에 강력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빌 뉴스죠. 예. 그래서 이런 집권적 통일 국가의 발전, 이로 인해 교황권의 강력한 도전, 교황권에 대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구체적 사에서 교황의 바빌론 뉴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또 이제 그 안에서 각국의 이제 국가 교회주의 추세가 등장하죠. 보편교회를 버리고 개별교회로 넘어가게 돼.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전에 설명했던 갈리카리즘 있죠. 프랑스에서 어떤 교회를 만들려는 프랑스 안에서의 교회만 추구하는 갈리카리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교회나 교황의 권위는 장원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원제가 점점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반을 하고 있던 중세 교회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잠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당시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국왕이나 몰락에 기른 봉건귀족들이 둘 다 어떻게든 돈이 필요해. 국왕 입장을 볼 땐 관료나 상비군을 또 증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몰락한 그 봉건귀족 입장에는 잘 살아가려면 또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교회 제사를 노리는 거야. 그리고 로마로 유출되는 돈을 가로채려고 했으며 장원제도가 붕괴가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경제 측면에서 장원제도의 붕괴로 농노신분과 봉건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한 농민들은 10분의 1 세와 같은 교회 세에 대해서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왜 신일주를 갖다 바쳐야 되냐. 내가 기껏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상적인 측면이죠. 자, 이단 운동. 그 당시 이단 운동은 후스나 위클리프도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자, 하여튼 이단 운동과 신비주의 태도. 신비주의는 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려고 하는 거죠, 신한테. 자, 그리고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개성의 각성은 중세마다 정신적인 어떤 지적 풍토를 크게 변화시켰고 교회의 획일적인 정신적 문화적 통제를 크게 약화시켜 무력하게 만들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단이 카톨릭 입장에서 영국의 위클프나 그 계승자 롤랜드, 15세기 때 보헤미아 홉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다.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거기에다가 네 번째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교회가 인제 뭐냐면 대내적으로 이제 위기에 처했으면 교회 자체에 개혁을 해야 될 거냐.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 자체 개혁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였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교회 내부에서 자발적인 개혁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15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이 실패되었고, 이 종교개혁은 공의회죠. 공의회 중심의 운동. 예. 자, 이 중대한 시기에 교황과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은 당대인의 눈을 볼 때 너무 뚜렷하고 야유와 풍자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표님 우신예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황 또한 르네상스 무대에 젖어 세속적인 현세적인 욕망의 충족에 연연해 왔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의 모델이 된 사람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건물 수수인 명의였던 차자다 보르지아가 있어요. 차자다 보르지아. 이 사람 이름을 꼭 외워 두세요. 소설책의 또 주인공 이름이야. 이걸 소재로 해 갖고 예전에 나옴이라는 그 여자 작가가 쓴 소설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교황이 그 예를 든 게 그 교황 알렉산더 6 세인데, 이 알렉산더 6 세가 그 이 차르르 보르지아의 실제 아버지였어요. 예, 아버지. 근데 교황은 결혼할 수 없죠. 근데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교황은 그런 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처벌둬서 얘를 낳은 거야. 근데 얘를 낳고는 조카라고 부르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도 부르지 못하고 조카로 부르게 됐고, 자, 이렇게 교황이 그의 아들 조카를 행세시키는 네포티즘은 그다음에 르네상스 교황청의 상식이었다. 예. 그래서 네포티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기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등용해 갖고 둔갑을 내서 뭐 조카를 부르게 해서 자기 측근에 두든지 권력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요런 것들을 인제 배경으로 해 갖고 뭐냐면 종교 개혁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럼 왜 종교 개혁이 다른 나라가 아닌 독일에서 먼저 했을까?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걸 인제 여기에서 인제 설명하고 있는데, 독일의 종교 개혁. 자, 종교 개혁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독일이었다. 그 사실은 자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독일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도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 그 당시 독일의 정세는 어떤 시대였냐? 어떤 그 상황이었냐? 이걸 좀 봐야 돼. 종교 개혁 시기 때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16 세기 때 그 종교 개혁 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로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잠깐 종교 개혁과 관련돼서 한번 도표 내용을 이제 보고 하죠. 예, 앞에 있는데 쭉쭉 넘어가서 잠깐만요. 이게
제가 도표 그려 놓은 게 있는데 예 여기 있다. 자 요게 이제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인제 그 누구하고 누가 대립했냐면 유럽의 패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 인제 프랑스와 1 세 예 여기는 인제 독일의 프랑스의 반려 왕조죠. 그리고 황제가 이제 대입을 하고 있었어. 요때 황제는 신성로마 제국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성로마의 칼 5 세가 있었어. 칼 5 세. 예. 예 그 칼 5 세는 그 앞에 선조들이 재테크 그러니까 혼테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혼테크를 잘해 갖고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독일 본토 오스트리아 지역과 뭐 체코 이런 지역도 다 자기 거고 그다음에 스페인 지역 있죠. 이 스페인 지역도 자기 거였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인 신성로마 제국 칼 5세 합스부르크와 그다음 스페인의 아니 프랑스의 반려 왕조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독일 안에서 좀 보죠. 독일 안에서는 이제 그 당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칼 5 세의 정책에 대해서 일반 독일 제후들 그러니까 이 성직자 제후가 아니라 세속 독일 제후들이죠. 당연히 반발했어. 얘네들은 중앙 집권 체제에 반발했겠죠. 그리고 인제 또 뭐냐면 농민들도 반발했어. 농민들은 인제 교황에 반발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교회세 유출 때문에 반발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 그래서 둘이 뭐냐면 서로 같은 처지에 있었던 거죠. 독일하고 독일 제후들이. 그러면 당연히 누굴 지지한 루터를 지지해 주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황제와 교황은 사이가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 일단 황제 일정 때는 자신의 어떤 지위를 좀 올리려면 교황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고요. 예. 그다음에 교황도 여기 독일이 상당히 좋은 땅이었죠. 예. 아직 분리돼 있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좀 교황권을 강화시키고 교회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반발이 많잖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제 지방 분권화 사회에서 이 독일은 반발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어요. 적겠죠. 거기다가 황제가 인제 뭐냐면 자기를 또 후원을 해 주니까. 황제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살리고 또 프랑스와 1 세와 반려 왕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과 황제가 한편으로 협조하고 농민, 루터, 독일 제국이 또 한편으로 협조가 되는 거야. 중앙 집권 체제의 반발에 대한 독일 제국 그다음 교회에서 입주에 반발해서 그 교회에서의 반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한묶음을 이제 핏기로 싸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인제 이 싸움에서 인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요 팀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신교가 이제 분리돼 나가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곧바로 2 차전이 일어나.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농민과 독일 제후가 어 나중에 또 붙게 돼요. 예. 이 독일 농민 전쟁에서 붙게 되는 거야. 근데 루터가 인제 얘를 선택할까 얘를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독일 제후보다는 농민보다는 독일 제후를 선택하자. 그래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루터교는 인제 국가교회가 돼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농민하고 이제 루터는 갈라지게 되고 자 프랑스와 1 세를 보자. 이 프랑스 1 세뿐만 아니라 반려 왕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약간 이중적인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뭘 탄압하냐면 신교를 탄압을 해요, 위그노들을. 그 위그노 전쟁도 일어나고 칼뱅도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쫓겨났잖아요. 그런 이유인데 근데 외부적으로는 아까 인제 독일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과 뭐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또 누굴 지원해 주냐면 신교를 또 지원해 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탄압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신교를 또 지원을 해 줘. 어. 그래서 나중에 종교 전쟁할 때도 신교 편에 들고 이 좀 이중적인 정책을 했어요. 그거는 인제 그 안에서 인제 카톨릭 믿지만 일단 국제적인 역학 관계를 볼 때 '국가의 이득상 신교 편에 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합스부르크를 견제시키려면.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참고로 그 당시 이제 발려하 왕국하고 합스부르크 왕조가 자기 이제 유럽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전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전세 초창기 때는 그 프랑스가 유리했지만 후기 때는 균등했고요. 그다음에 마드리드 조약, 뭐 캉브레 조약 등등 해 갖고 결국에는 인제 세력권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결과 인제 프랑스는 메치, 트루, 베르댕 이런 이제 주교국을 보유하게 되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지역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합스부르크는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 예전에 한번 이탈리아 통일 전쟁 관련 이탈리아 문제, 이탈리아 전쟁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발로아와 합스부르크는 유럽의 패권을 둘러싸고 충돌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뭐냐면 종교 전쟁 당시에도 종교 개혁 당시에도 이렇게 각기 다르게 신교역 극우 이렇게 지원하면서 또 이렇게 충돌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로아 왕가의 어떤 정책은 뒤에도 어디도 계승하죠? 예. 부르봉 왕조에도 계승돼요. 부르봉 왕조에도 계승을 하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건 뭐 좀 이따 하고 자, 나중에 하고요. 그럼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좀 넘어가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개별적인 영방 국가 형성으로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었고 독일은 7 명의 선지후 중에 3 명이 종교제후였어요. 그만큼 카톨릭이 유리한 거죠, 교황한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종교세력이 강대했다. 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교황청의 착취가 좋은 대상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청에 젖소라고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다음에 독일 황제 칼 5 세는 친공황적이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씨가 에스파냐 왕실과 혼인으로 태어난 칼 5 세는 에스파냐 왕이면서도 또 독일 황제로 선출됐어요. 예. 자, 그래서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영토를. 나중에 칼 5 세가 죽을 때 이제 에스파냐 왕위는 자기 그 아들인 그 필리프 2 세한테 넘기고요. 그다음에 합스부르크가의 어떤 황제가는 자기 동생한테 넘겨요. 예. 아마 인제 칼 5세 입장일 때는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형식적인 자유보다는 스페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그 아들한테 넘긴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는 인제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 내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죠. 에스파냐,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네덜란드를 영유했던 강대한 군주였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황제였는데 이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프루시아 1 세죠. 프랑스와 1 세, 발려와 왕조죠. 그래서 발려와 왕조는 예전에 합스부르크하고 계속 싸웠어. 견제하고. 하여튼 두 사람의 대립은 특히 이탈리아에서 패권 장탈에 있어 격심했고 철저한 카톨릭 에스파냐 왕실 출신의 모우의 영향도 있겠지만 칼 5 세는 프랑스와 1 세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내 어떤 중앙 집권을 또 강화시키려면 이 사람도 중앙 집권을 추구해요. 이탈리아의 문제에 관심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의 또 뭐 교황의 지지도 필요하죠. 자신의 위험을 살리면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칼 5 세는 교황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연방 군주들 입장일 땐 칼이 좀 기존의 그 군주와 달리 좀 뭐냐면 중앙 집권화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그 연방 군주들의 어떤 그 반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독일 내 연방 군주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을 우려해요. 반항적인 입장이 있었고 특히 인제 그 다른 군주와 마찬가지로 재정 국vik에 시달리는데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야. 노마로 흘러가는 거죠. 그걸 분노를 느꼈어. 그래서 강대한 교회 재산을 몹시 탐내고 있었다. 이건 독일의 연방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귀족이나 영국 귀족이나 하여튼 다른 나라 귀족도 다 똑같아. 어떻게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뭔가 돈을 더 타먹으려고 했던 거고 특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헨리 8 세가 스톤 재산을 몰수하고 한 50% 자기 거 챙기고
50%다 나눠줬잖아요, 귀족들에게. 물론 또 지시를 끌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욕구. 예. 네 번째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독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진적이었어요. 당시 독일 경제가 지배한 건 아우구스부르크 상인 출신 후 유럽의 국제적 대금융자며 남부 독일과 중부 유럽의 강상 개발권을 비롯한 여러 독점권을 장악한 야곱 후거가였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그래서 후거가의 실력은 그 당시 독일 황제 선출에 있어서 카를 5세와 프랑스와 1세가 경합할 수 있을 때 카를 5세를 지원함으로써 그를 황제에 당선시킬 정도였다. 그래서 후고는 또 교황청과 막대한 금융 대립을 통해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고, 종교개혁 발달에 된 면죄부 판매도 이와 관련된 거예요. 예, 후고의 대리인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거상 및 대금업자에 대한 도시의 중산층 생산업자와 상인들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던 독일 농민층은 교회의 착취와 봉건적 부담에 증오하고 있었다. 예. 10분의 1세를 거둬야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루터를 지지했던 거고요. 또 루터가 또 만인사제주의 하면서 서로 평등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영적인 평등이었지만, 자, 하여튼 그의 교황과 황제, 특권적인 거상에 대해서 영방군주, 봉건 귀족, 도시 부유주와 농민층이 강보면 반노마, 반교회적 교황적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던 잠재적 요인이 있었으나, 도시의 소생산자 소상 및 농민층, 연방군주나 봉건귀족, 도시의 상층 부르주아와 경쟁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게 아니었죠. 보조가 일치되지 할 수 없었다. 그렇죠, 당연히. 농민층 입장을 때 영방군주는 또 착취 대상이잖아. 그래서 루터가 이제 자기 지층이 두 개 세력이란 말이야. 한쪽은 도시 생산자 소상인 농민층이었고, 또 한층은 연방군주 또는 상층 부르주아 세력이었어요. 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죠. 예. 근데 뉴턴은 어디를 선택했다? 농민을 버리고 연방 군주를 선택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농민 전쟁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독일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단,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기독교의 카톨릭에 반하는 사상들의 등장인데, 그 대표적인 게 공동생활형제단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르네상스에 이렇게 하지 않았고 활발한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문주의를 주를 이루고 공동생활 형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영향이 매우 강했다. 자, 이런 그 여러 5가지 이유로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독일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연방 국가 형성해 갖고 7명 중에 종교 제도가 많았다는 거. 두 번째는 카를 5세가 그 당시 프란스와 1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교황의 지지를 받아야 됐고, 세 번째는 연방 군주들이 카를 5세를 싫어했다는 거. 독립성을 침했기 때문에. 그다음 교회 재산도 원했고, 그다음에 후고가가 너무 난리쳤다. 예, 그래서 있고, 농민들도 많이 착취당했고, 그래서 사회 독일 경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교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착취당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그 교황청의 카톨릭에 반하는 그런 사상들이 등장했다. 뭐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뉴턴을 볼게요. 뉴턴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2차 기출문제. 그다음에 에라스무스와 한판 개판 뜬 거 한번 나왔어. 예. 자, 뉴턴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불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은 아니고요. 농민 출신이에요. 여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또 강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가니까 아버지는 어디를 원했냐면 여기 보시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왜냐면 법률가가 돼야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뜻대로 법률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 들판에서 심한 청둔과 번개가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스레 인제 죽음의 공포를 떨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도사가 될 것을 생각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인제 수도사가 된 뉴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영혼의 구제야. 예.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구제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밥을 이제 굶거나 기하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어 그리고 인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딱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의 한 장을 본 거야. 음. 로마서 1장 17 절인가 하여튼 거기에 인제 봤는데 요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뭐라고 했냐면 "신앙으로서만 의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앙으로서만 의롭게 한다." 이 말이 딱 적혀 있는 거야.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설. 어. 자, 근데 이 의인설을 보고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 한순간에. 그래서 인제 종전에 인제 성사나 선행이 아니라 이런 신앙으로서만 의롭게 한다는 걸 이제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의인선이 뭐냐? 자, 이건 그리스도 자유에 있는 내용인데 로마서에 보면 "의인으로서 믿음을 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하면 로마서에 보면 교회 다니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은 뭐냐? 의인은 자, 의인은 뭐냐면 그 뭐냐면 오직 믿음이야.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의인이라고 해요. 예.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만 음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야. 예. 요 말이 "신앙으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뭐냐면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인제 이걸 왜 그게 무슨 갑자기 무슨 말이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엔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요걸 이제 하려면 좀 그 당시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카톨릭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냐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신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신자가 있잖아요.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이 신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의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 요 정점에 있는 사람은 교황이죠. 예.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신에 다가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행해져 있는 그 성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믿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교회 가서 선행을 또 받아야 돼. 이 선행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선행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칠성사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대사가 있어요, 대사. 칠성사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뭐 7 가지 성사를 받잖아요, 이 교회가 주관하는. 그다음에 이 칠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은 죄를 80% 정도 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사하지 못해. 그러면 20%는 뭘 통해서 하냐? 대사를 통해서 하는. 대사는 뭐냐면 교회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그다음에 발급한 문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이제 주관하는 이제 뭐냐면 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하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도 대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죄부 있죠. 교회가 발행하는 면벌부라고 하죠. 요런 것도 대사에 속해요. 예.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면 뭐냐면 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칠성사와 대사 같은 교회가 베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뉴턴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리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건 뭐냐? 교회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예. 교회라는 존재가 필요 없이 신자가 그냥 신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신비주의하고 비슷하죠. 음. 그래 갖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 성직자는 어떤 존재냐? 그냥 신자가 신으로 가는데 옆에 도와주는 존재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와 성직자가 없어도 신자가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불신천국, 그 뭐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 있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야. 예. 근데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예. 간단하죠? 이게 이제 신교예요. 칼뱅이라든지 루터나 뭐 이런 신교 계열은 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은 교회가 베푼 선행, 칠성사 대사는 다 미신이야.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칠성사 대사를 받아야지 구원받았다는 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그냥 간행이에요. 간행.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어. 만약 신자가 믿음만 있어. 근데 교회가 베푼 선행을 받지 못했어. 칠성사나 대사. 그리고 받았더라도 완전하게 받지 못했어. 칠성사만 내고 대사는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가 좀 남아 있겠죠. 그럼 죽은 후에 어디 가냐면 천국과 지옥 중간 사이에 있는 어디냐면 연옥에 가요. 그 연옥에서 한 번 또 죄를 사줘야 돼. 어. 그리고 완전히 사하고 나서 천국으로 등업이 되는 거야. 음. 근데 이런 생각, 연옥에 있다가 천국 등업된다? 그건 성경치가 없죠. 예. 다 그 간행 쪽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간행.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연옥에 천국에 이제 등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없고 간행적인 사고방식이야. 이런 것들은. 그 연옥도 성경에 없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신교는 구원을 믿음으로 통해서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교회는, 카톨릭은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베푼 선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찾아요? 신교 성경에서만 찾죠. 근데 그 천주교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간해에서도 찾아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그 당시 인제 그 칼뱅이 칼뱅이 아니라 루터가 뭘 반대했죠? 면벌부 판매를 반대했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그 얘가 잘못 때는 "위인으로서 믿음을 살리라." 하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거든. 근데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면별부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건 다 없애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뭐냐 판매를 비판하면서 뭐냐면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사고방식이 이 로마서에서, 의인서에서 찾았다. 의인서에서.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이거는 그 선행과 선사와 선행이 예서가 아니라 교회가 베푸는 그 성사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신앙으로서만 의롭게 한다. 요게 인제 그 루터의 주요 내용이에요. 요 신교의 기본 뼈대죠. 이 신교들의 기본 뼈대고. 근데 저는 교회를 안 가요. 네. 교회를 고등학교 때 2 학년 때 한번 가고 나서 예전에 어릴 때 많이 갔는데 고등학교 2 학년 끝으로 안 갔어. 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교회 안 가도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 없이 저는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예 예. 하여튼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제 보죠. 예. 자, 보면 이제 1508 년에 작센 선제에 의해서 신설되지 얼마 안 되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요 대학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11년 기출문제인가? 그 11년 기출문제에 그 위치, 비텐베르크 위치 있잖아.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루터는 수 수년 후 아 죄송합니다. 수년 후 신학 교수가 되어 그의 위인설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이때 이제 터져 나온 것이 면죄부 판매 이게 계기가 된 거야. 면죄부는 이때만 판매된 건 아니고 십자군 전쟁 때부터 계속 판매하고 있었어요. 중세 후반기 때 십자군의 종군자나 자선행위자에게 교황이 발급됨으로써 어 발급됨으로 그것도 비교적 가벼운 죄를 교회가 누적된 성자의 공덕으로 면제해 주는 거다. 대사를 한 거죠, 대선을. 고행을 비롯해서 교회가 일정한 속죄행위에 대해서 수반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나 이제 원래는 이제 판매보다는 뭐랄까요? 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면죄부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제 교회에게 기부를 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판매가 돼 버린 거지, 판매가. 그러나 중세 말에도 이것이 남용되기 시작하여 교황의 재정적 필요를 보충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15 세기는 그 혼용도 확대되어 연옥으로부터 구제까지 포함되어 교회 내에서 시비가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옥이 떨어지면 요거 돈 내면 이제 뭐냐 등업이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어디 있어요? 그냥 교황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인제 그 뭐냐면 스토자 태제라는 사람은 더 한 건 더 나아서 연제자까지 한 거야. 일종의 그 내가 돈을 내면 내가 이 죽은 부모님이 연옥에 있으면 구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 친족까지 다 연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술로 마케팅으로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발달된 면죄부 판매는 메디친가 출신의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수축 비용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성당 있죠? 예, 르네상스 양식의 어 만들어진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발급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네오 10세가 면죄부 판매 이유를 쓰시오 하면 배경을 쓰시면 요걸 쓰시면 돼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때마치 마인츠 대주교 임명한 호헨조르가의 알프레이트가 있어요. 알프레이트. 이 사람이 이제 그 초임세를 내야 되는데 초임세는 한번 어 예전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 이노케티우스 3세 그 재정 개혁 관련돼서 초임세 얘기 나왔죠. 초임세는 성직자가 이제 그 첫 수입 있죠. 성직자가 버는 첫 수입을 모두 다 교황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이제 교황의 그 교황제의 큰 수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마련했냐면 후고가에게 빌렸어. 그 당시 후고가가 독일에서 갑부였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인제 이를 갚기 위해서 교황으로부터 면죄부 판매권을 얻어온 거야. 예. 권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걸 면죄부 판매권을 얻어와서 이걸 대행을 시킨 거죠, 후고한테. 그래서 후고가는 이걸 또 그 밑에 있는 인제 뭐 사원들이라고 할까요? 예. 사원 중에 한 명인 스토사 테젤이 그걸 앞장서서 이렇게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문제는 이 도미니쿠스 파 스토사 테젤 그러니까 후고가의 대리인 판매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매우 유능한 판매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케팅의 거의 천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수도사보다는 그냥 이제 상인 판매원 이게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 인제 뭐냐면 이걸 좀 포장을 했죠. 원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상품의 가치를 요렇게 만들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죠. 근데 아이폰을 한번 예전에 써본 적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썼던 갤럭시 폰보다 아니야 영 아니야. 기능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걸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 예. 근데 딱 느껴요. 아이폰은 마케팅을 잘했을 거예요, 마케팅. 이 수도사 테젤이 얘는 마케팅해야 돼 능력된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이 구사를 쳤냐. 자, 그건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이 쟤만 아니라 그의 부모 친족의 영혼까지도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금고에 떨어지는 그 순간 짤랑거리는 순간 어 연어부터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등업이 된다는 거지. 어 그래 가지고 자 이런 가대선전하면서 판매를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런 대사 따위 필요 없고
면죄부 필요 없다 생각을 하는 당연히 의인성을 강조하는 루터의 입장일 땐 그게 마땅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517년에 10월에 면제부 판매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게시했다. 원래 이제 이 95개조 방방문 이것도 외워 두셔야겠죠. 일단 자, 요게 이제 처음에는 라틴어로 저술됐어요. 라틴어로 서술됐는데 나중에 이 독일어로 번역된 거야. 그리고 번역되자마자 뭐냐면 출판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됐잖아요. 인쇄술을 통해서 널리 보급된 거야.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위크리프와 후스는 교회를 비판했지만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의 뭐 호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루터는 인제 독일로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그 95 개의 방법을 널리 찍어내면서 교회도 인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메스함만 입을 틀어 막으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인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의 발달도 있어요. 출판 인쇄술의 발달도. 자, 루트의 이런 행위는 종교상의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이를 공포하여 시비를 가지기 위한 당시의 관례에 지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황권과 카톨릭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은 확대됐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확대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당시 발달된 뭐였다? 인쇄술이었다. 인쇄술이었다. 그래서 루트의 방법문은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인쇄술 덕택으로 전국에 뿌려져 큰 반응을 일으켰다.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첫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인증번호 67 번.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 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보니까 음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뤘던 비튼베 그 뭐야 95 개조 방방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건 좀 쉬었다가 할게요.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데 예 좀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